문명이 태동하면서부터 위대한 문화권에선 그들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기념물을 건립했습니다. 그러나 세상 그 어떤 건축물도 피라미드만큼 세계적이고 영원하진 않습니다. 멕시코의 밀림에서부터 중동의 사막은 물론 아메리카의 초원에까지 다양한 피라미드들이 돌이나 진흙벽돌 혹은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피라미드는 막강한 통치자의 무덤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제물을 바치는 제단으로도 사용됐죠. 하지만 모든 피라미드들의 공통점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이들이 하늘로 가는 계단이자 삶의 경이로움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란 것이었습니다. 지구상에서 피라미드 하면 생각나는 곳은 바로 이집트입니다. 수천 년 동안 탐험가와 여행가들은 이집트의 놀라운 보물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신비로운 것들로 가득 찬 이곳엔 불가사의한 형상의 피라미드가 곳곳에 서 있습니다. (1798년) 나폴레옹이 이집트를 침략하자 세계의 이목이 이집트의 신비에 집중됐습니다. 전투 중임에도 나폴레옹 역시 피라미드에 관심을 가졌죠. 그는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병사들이여, 저 피라미드 꼭대기에서 4,000년이란 시간이 제군들을 내려다보고 있다. 나폴레옹에게 있어 대표적인 이집트의 매력은 바로 피라미드였습니다. 150명의 화가, 과학자, 기술자를 데려와 피라미드를 연구하게 했죠. 결국 전쟁엔 패했지만 나폴레옹은 이집트의 신비에 접근하면서 전 세계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로제타 석을 발견한 것도 그의 군대였습니다. 로제타 석은 19세기 최고의 고고학적 발견이었습니다. 그리스어와 상형 문자로 쓰여졌는데 이것으로 고대 이집트의 많은 비밀이 벗겨질 수 있었습니다. 유럽인들에게 이 놀라운 문명을 소개한 이들 역시 나폴레옹의 화가들이었습니다. 다른 이들도 곧 뒤따릅니다. 1838년 영국의 화가 데이비드 로버츠는 아부 신벨에서 알렉산드리아까지 여행하며 람세스 대왕 신전, 카르나크 신전, 그리고 불가사의한 스핑크스 등을 스케치했습니다. 하지만 기자의 피라미드만큼 감동을 준 건 없었습니다. 그림의 낭만적인 분위기 때문에 탐험가와 보물을 찾는 사람들이 피라미드의 힘을 직접 느껴보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수수께끼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를 통틀어 고층 빌딩 외엔 이렇게 높은 건축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인들은 어떻게 5,000년 전의 원시적인 도구만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지었을까요? 고대 역사가들이 나름대로의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건축엔 일가견이 있는 고대 그리스인들도 피라미드에 매혹됐습니다.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돌덩어리들이 지렛대와 기중기로 옮겨졌다고 믿었죠. 그의 설명대로라면 10만 명의 노예들이 10년간 3개월씩 교대로 해서 죽도록 일을 해야 완공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이 놀라운 건축물에 대해 더 많은 이론이 제기됐습니다. 유력한 가설은
피라미드는 노예가 아닌 보수를 받고 일하는 2, 3만 명 정도의 숙련공에 의해 지어졌다는 겁니다. 피라미드는 기원전 2000년경에 파라오의 무덤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나일강이 매년 범람해서 이집트 농부들은 해마다 3, 4개월 정도는 파라오의 노역을 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지었는지는 여전히 미스테리죠. 지금도 7톤짜리 화강암 덩어리를 들어 올리려면 350마력짜리 디젤 엔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자의 피라미드의 돌 중엔 그 2배도 넘는 게 많습니다. 바퀴도 발명되기 전이었던 당시에 이집트인들은 어떻게 그 많은 돌들을 옮겼을까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배로 돌들을 실어서 피라미드 근처로 가져온 다음 경사면을 따라 끌어올렸다고 봅니다. 그럼 숙련된 석공들이 각각의 돌을 기술적으로 끼워 맞춰 피라미드 특유의 모양을 완성했다는 거죠.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경사진 옆면은 광선을 뜻했습니다. 그러니까 피라미드의 경사면은 파라오들이 태양신 라를 만나기 위해 하늘로 오르는 통로였죠. 이집트의 최고령 피라미드는 허술해 보이기도 합니다만 기자 남쪽 50km 부근 사카라에 위치한 이 피라미드는 그러나 여전히 최고의 볼거리입니다. 이 계단식 피라미드는 4,500여 년 전 파라오 조세르 때 건립됐습니다. 조세르 시대에 파라오는 살아있는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들은 내세로 가는 편안한 길을 얻기 위해 으리으리한 무덤을 만들었죠. 조세르의 수석 건축가 이모테프는 왕에게 영생을 가져다 줄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초기 파라오들은 마스타바라고 하는 진흙으로 만든 납작한 무덤에 묻혔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이모테프는 마스타바를 한 층씩 쌓아 올려 하늘로 가는 계단을 만듭니다. 이 걸작은 마침내 60m 높이까지 이르죠. 그는 진흙벽돌 대신 돌을 이용한 튼튼한 무덤을 만들어 왕을 보호했습니다. 또한 건축가들은 피라미드 밑에 미로로 된 통로와 함정이 있는 방들을 만들어 도둑에 대비했습니다. 파라오가 내세에서도 편히 살기를 기원하는 의미로 보물과 세간을 가득 넣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정교하게 만든 미로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피라미드는 즉시 도굴당했으니까요. 피라미드를 지은 이들 중 일부의 짓일 겁니다. 피라미드 안에서 미라는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고 파라오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선 더 안전한 무덤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후 이집트 파라오들은 오늘날 룩소라고 불리는 세수도 테베 부근의 절벽에 자신들의 무덤을 숨깁니다. 하지만 기념물 축조에 대한 열망은 여전했죠. 대신 그들의 무덤과 멀리 떨어진 곳에 기념물을 짓는 방법을 택합니다. 룩소나 아부신벨 같은 곳에 람세스 대왕 같은 파라오들은 기념상이나 신전을 세워 자신들의 영광이 영원하도록 애썼습니다. 이집트 피라미드의 시대가 가고 2000년 후에도 중동 건축가들은 여전히 하늘을 관찰했습니다. 이라크 사마라에 있는 이런 탑은 대대로 내려오는 중동 스타일의 피라미드입니다.
어쩌면 성서에 나오는 바벨탑이 이것과 유사했을지도 모르죠. 성서에 언급된 많은 중동 도시들의 피라미드가 세워졌습니다. 아시리아인들의 고향인 니느베와 님누드, 그리고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파괴한 도시 바빌론에까지 말입니다. 그러나 근대에 와서 동양의 피라미드는 보잘것없어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막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의 비밀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믿기가 그리 쉽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모험심 강한 탐험가들은 이 옛 땅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19세기엔 성서의 이야기가 사실이란 증거를 찾기 위해 유럽 고고학자들이 너도 나도 중동으로 옵니다. 그들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의 땅까지 오는데 이곳이 바로 오늘날의 이라크죠. 고고학자들은 예상보다 훨씬 많은 성과를 올립니다. 고대 도시 아시리아와 바빌론에서 피라미드의 증거를 찾았으니까요. 현재 이 놀라운 보물은 유럽에 있는 박물관에 이집트 보물 옆에 보관돼 있습니다. 그러나 20세기 고고학자들은 더 욕심을 내 문명의 발상지까지 거슬러 올라가려 했습니다. 최초의 피라미드를 찾는데 이곳보다 좋은 곳은 없을 테니까요. 성서에 등장하는 도시인 우르는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민족 언어로 더 높이 오른다는 뜻의 지구라트로 부릅니다. 하지만 큰 궁금증이 생깁니다. 우리의 건축가들이 이집트의 피라미드에서 영향을 받았던 걸까요? 레너드 울리는 계속 파고들어 피라미드 밑에서 더 오래된 구조물의 잔해를 발견합니다. 울리는 답을 찾습니다. 우르인들은 5,000년 전에 피라미드를 지었습니다. 이집트인들보다 400년가량 오래됐죠. 레너드 울리는 세계 최초 피라미드의 증거를 발견한 겁니다. 우르의 피라미드는 돌이 아니라 수십만 개의 진흙벽돌로 지어졌습니다. 현재 비슷한 진흙벽돌은 여전히 이라크에서 가장 흔한 건축자재입니다. 기계화가 정착되긴 했어도 진흙판에서 벽돌을 만드는 과정이나 햇볕에 말리는 과정은 고대에 쓰던 방법과 같습니다. 하지만 생활면에서 보면 매우 다릅니다. 5,000년 전엔 우르를 둘러싼 땅은 사막이 아니었죠. 푸르고 비옥했습니다. 가까이 흐르던 유프라테스 강이 영향을 공급했으니까요. 대도시 우르는 주변 땅을 몇 킬로미터나 장악했습니다. 이곳 피라미드는 뭐니뭐니 해도 도시의 중심이었죠.
그 안의 신전에서 가장 중요한 의식이 행해졌으니까요. 바로 이곳에서 왕은 백성과 신을 연결하는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꼭대기의 계단을 오르면 신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고대 중동의 종교엔 재미있는 신화가 가득합니다. 어떤 이야기는 성서의 창세기 이야기들의 뼈대가 됐습니다. 물의 신이 금지된 열매를 먹음으로써 순결하고 평화로운 동산이 파괴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 동산은 에덴 동산과 놀랍도록 유사하다는 거죠. 이런 연관성은 성서의 일부 이야기가 역사에 근거한다는 걸 증명하려는 레너드 울리를 자극했습니다. 그는 곧 또 다른 성과를 거둡니다. 발굴 6년째 되던 해, 고대 묘지 바닥 아래로 20m나 더 들어가는 거대한 구덩이가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문명의 잔해로 가득한 각 층 사이에는 3m에 달하는 강의 퇴적토층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옛 문헌에선 홍수로 수백만 부락이 쓸려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그 유명한 노아의 방주의 바로 그 홍수일까요? 울리가 연관성을 포착합니다. 퇴적토가 생긴 건 노아의 방주 이전이란 게 밝혀졌지만 울리는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울리를 따라 다시 발굴에 나서죠. 레너드 울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 수메르 지역이 세계 최초의 문명임을 뒷받침해주는 그림을 내놓습니다. 우르는 피라미드의 고향이기 이전에 4,500년 전 가옥과 상점이 늘어선 거리가 있던 도시였습니다. 수메르인들은 최초로 이룬 게 많습니다. 도시도 최초로 건설했고 쇠기 문자라고 하는 최초의 문자와 최초의 정부 조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바퀴까지도 발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또 다른 발명으로 결국 멸망을 자초하게 됩니다. 세계 최초의 군대는 수리권과 천연자원 장악을 놓고 수메르의 평원에서 맹렬히 싸웠습니다. 최초의 대문명의 힘이 기원전 2000년경에 그 바닥을 드러낸 거죠. 그리고 마침내 사막으로 변합니다. 우르의 도시와 거대한 피라미드는 모래에 파묻히고 맙니다. 그러나 그 형태와 그 대단한 높이만으로도 수메르는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이집트와 중동 사람들만이 피라미드의 형태에 매료된 건 아니었습니다. 수천 킬로미터 밖, 완전히 독자적인 신세계 문명에서도 자신들만의 피라미드를 세웠습니다. 북페루에 있는 태양 피라미드는 한때 이집트 기자의 대피라미드 크기에 맞먹었습니다. 현재는 약탈자들 때문에 극히 일부만 남아있죠. 멕시코에선 테오티와칸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인상적인 피라미드를 건립합니다. 하지만 서구의 피라미드를 통틀어 가장 잘 보존된 건 신비에 쌓여있는 마야인들이 중앙아메리카의 밀림 깊숙이 지어놓은 것들입니다.
피라미드는 마야 시내 중심지마다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피해의식이 행해졌죠. 마야인들의 비밀스러우면서도 섬뜩한 의식이었습니다. 몇 세기가 지나면서 그 놀라운 문화도 사라지고 숲속에 묻히고 맙니다. 19세기가 돼서야 마야인들과 그들의 피라미드가 재발견됐습니다. 1839년 탐험가 존 로이드 스티븐스와 화가 프레드릭 캐서우드는 소문만 무성한 중앙아메리카의 사라진 도시를 찾아 역사적인 여행을 떠납니다. 며칠간의 힘든 여행 끝에 안내인을 따라 드디어 코판이란 도시에 이릅니다. 흙과 밀림에 파묻혀 있었지만 그 위대함은 여전했습니다. 캐서우드는 정교한 솜씨로 그들의 발견을 기록합니다. 코판은 마야의 파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전과 건조물과 피라미드는 도시의 우아함과 세련됨을 잘 보여줍니다. 저가는 암벽엔 암각화가 새겨져 있죠. 코판이 마야의 파리라면 티칼은 마야의 뉴욕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광장엔 피라미드들이 빼곡이 들어서 있어 마야의 번화가라 할 수 있습니다. 꼭대기는 고층 빌딩처럼 나무들 틈에 솟아있죠. 스티븐스와 캐서우드는 티칼까지 들어와 보진 못했지만 그 웅대함은 익히 들어왔습니다. 대략 1500년 전 이 도시는 맨해튼만한 면적에 인구는 4만 명이나 됐습니다. 당시엔 피라미드가 화려한 색으로 칠해져 있었죠. 마야인은 진한 적색을 이용했습니다. 그들에게 피만큼 중요한 건 없었으니까요. 마야인들은 신들이 인간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신들의 피를 줬다고 믿고 가장 신성한 피라미드 꼭대기에서 마야 왕은 그 괴로운 의식을 재현했습니다. 백성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자신의 피를 제물로 바친 거죠. 첫 단계로 왕은 왕비의 혀를 뚫었습니다. 줄을 뚫린 상처에 통과시켜 밑에 종이에 피를 떨굽니다. 그런 후 왕은 자신의 성기에서 피를 받아냅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그 피를 제물로 바칩니다. 마야 왕에게 피라미드는 가장 은밀한 동시에 가장 공개적인 극장이었습니다. 마야의 전성기에 피해의식을 위한 무대 말입니다. 그럼으로써 왕은 군림할 수 있었습니다. 사제나 왕족 외엔 아무도 이 신성한 피라미드에 오를 수 없었으니까요. 북아메리카에도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대부분 카지노나 운동경기장 겸용이지만 말이죠. 많이들 모르고 있지만 진짜 피라미드들도 있습니다. 다른 고대 세계 것만큼 웅장하죠.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가장 높고
수메르의 피라미드가 가장 오래됐다면 미국엔 놀랍게도 세계 최대의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미국의 심장부의 옥수수밭과 초원들 사이에 이집트 최대의 피라미드보다 더 큰 피라미드가 자리 잡고 있죠. 이곳은 수천 년 전 북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도시의 중심지였습니다. 그 고대 도시는 커호키아입니다. 세인트루이스 부근의 커호키아는 이제 풀이 우거진 단순한 동산들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한땐 큰 울타리로 에워싸여 있었죠. 도시엔 120개의 흙 피라미드가 있었지만 이것이 가장 큽니다. 발굴 때 찾은 벽화로 1150년경 이 도시의 모습을 대략 그려볼 수 있습니다. 커호키아는 미시시피강 유역의 기름진 평원에서 꽃핀 문명이 탄생시킨 도시입니다. 고고학자들은 이 도시의 사람들을 미시시피안이라 부릅니다. 강은 그들의 생명줄이었습니다. 구리를 구하기 위해 배를 타고 북쪽의 슈피리오까지 다녔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또 그것을 조개 껍질과 바꾸기 위해 남쪽의 멕시코만까지 여행을 했죠. 바로 그 중심지에 이주와 정착이 늘면서 9에서 14세기 사이 이곳은 북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도시로 성장해 같은 시기에 런던만 해졌습니다. 북아메리카 동부 지역 피라미드 건립 역사의 중심지였죠. 초기 탐험가와 개척자들은 서부로 진출하던 도중 이 언덕을 만납니다. 그들은 이곳의 건축물이 멕시코와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너무나 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야 피라미드처럼 흙으로 쌓인 이 언덕도 미스테리로만 여겨졌죠. 식민 통치 기간에 원주민들은 이 피라미드들을 중요시 여기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정착민들은 이들을 장애물로 여겨 헐어버리고 그곳을 농토로 만들었습니다. 처음 알려진 커호키아 최대의 피라미드 그림엔 꼭대기에 1831년에 지은 농가가 나와 있습니다. 곧 그 농가마저 도시화 때문에 위협을 받게 되죠. 몇몇 주민들은 피라미드를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생긴 언덕이라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보존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죠. 20세기 들어서 보호론자들이 고고학자들에게 커호키아 피라미드들의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발굴이 시작되고 오래지 않아 사람이 만든 둔덕이 틀림없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공예품도 많이 발견돼 이곳에서 번성한 문화의 세련됨을 보여줬죠. 이 진흙인형은 호미지라는 여성을 묘사했는데 커호키아인들은 땅을 고양이 얼굴을 가진 뱀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판에 새겨진 메브리코의 날개를 단 전사는 하늘과 땅의 만남을 상징합니다. 예술가들처럼 커호키아의 건축가들도 기술이 뛰어났습니다. 최대의 피라미드에선 토목공학에 관한 놀라운 이해력을 보여주었죠.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피라미드의 여러 부분에 각각 다른 흙을 써서 완벽한 구조와 적당한 배수를 꾀했습니다. 63만 입방미터가 넘는 흙이 층마다 채워져 꼭대기에까지 이릅니다. 꼭대기 궁전엔 커호키아의 주장이 살았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마야의 왕처럼 위대한 태양이라 불린 카호키아의 주장도 살아있는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태양의 형제라고까지 믿었죠. 매일 아침 주장은 피라미드 꼭대기의 궁전에 올라 형인 태양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하늘에 동해에서 서로 선을 그려 태양에게 여행할 길을 가르쳐 줬습니다. 도시가 한눈에 들어와 도시의 여러 구역과 광장 주변의 작은 피라미드들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작은 피라미드 중 하나가 발견되면서 카호키아 추장의 권력이 얼마나 막강했는지가 드러납니다. 72둔덕이라 불리는 조그만 둔덕에서 고고학자들은 세계의 다른 피라미드들에서와 마찬가지로 매장지를 발견합니다. 내부엔 대주장임이 분명한 한 남자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2만여 개의 조개 장식이 있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주위는 수백 개의 화살촉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근처에서 고고학자들은 3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유해를 찾았는데 제물로 바쳐진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막강한 힘에도 불구하고 15세기 초에 카호키아와 그곳의 피라미드는 버려집니다. 아마 현대적 딜레마이기도 한 도시 인구 급증이 쇠락의 원인이었을 겁니다. 1평방킬로미터당 2,600명이 살았던 카호키아의 주민들은 영양실조와 질병에 시달렸을 겁니다. 이때 와선 숲도 사라지고 토양도 영향을 잃었습니다. 도시는 막대한 인구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겠죠. 세인트루이스 시 곁에 초라하게 서 있는 카호키아의 둔덕들은 한때는 고대의 어떤 세계에 견주어도 뒤지지 않는 위대한 문명의 유산입니다. 세계의 각기 다른 문화권에서 만들어진 피라미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왜 이집트, 중동, 아메리카의 문명들이 신성함의 상징으로 각기 독자적으로 지은 건축물의 형태가 똑같은 것일까요? 그 이유는 어쩌면 생각보다 간단할지 모릅니다. 모든 문명은 신의 세계는 높은 곳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신의 세계에 이르기 위해 더욱더 높은 건물을 지으려 했던 것이죠. 모든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는 보다 높은 곳으로 인간을 이끌어주는 최고의 형태가 바로 피라미드였던 것입니다. 이후 이집트 파라오들은 오늘날 룩소라고 불리는 세수도 티베 부근의 절벽에 자신들의 무덤을 숨깁니다. 하지만 기념물 축조에 대한 열망은 여전했죠. 대신 그들의 무덤과 멀리 떨어진 곳에 기념물을 짓는 방법을 택합니다. 룩소나 아부신벨 같은 곳에 람세스 대왕 같은 파라오들은 기념상이나 신전을 세워 자신들의 영광이 영원하도록 애썼습니다. 이집트 피라미드의 시대가 가고 2000년 후에도 중동 건축가들은 여전히 하늘을 관찰했습니다. 이라크 사마라에 있는 이런 탑은 대대로 내려오는 중동 스타일의 피라미드입니다. 어쩌면 성서에 나오는 바벨탑이 이것과 유사했을지도 모르죠.
성서에 언급된 많은 중동 도시들의 피라미드가 세워졌습니다. 아시리아인들의 고향인 니느베와 님누드, 그리고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파괴한 도시 바빌론에까지 말입니다. 그러나 근대에 와서 동양의 피라미드는 보잘것없어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막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의 비밀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믿기가 그리 쉽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모험심 강한 탐험가들은 이 옛 땅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19세기엔 성서의 이야기가 사실이란 증거를 찾기 위해 유럽 고고학자들이 너도 나도 중동으로 옵니다. 문명이 태동하면서부터 위대한 문화권에선 그들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기념물을 건립했습니다. 그러나 세상 그 어떤 건축물도 피라미드만큼 세계적이고 영원하진 않습니다. 멕시코의 밀림에서부터 중동의 사막은 물론 아메리카의 초원에까지 다양한 피라미드들이 돌이나 진흙벽돌 혹은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피라미드는 막강한 통치자의 무덤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제물을 바치는 제단으로도 사용됐죠. 하지만 모든 피라미드들의 공통점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이들이 하늘로 가는 계단이자 삶의 경이로움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구상에서 피라미드 하면 생각나는 곳은 바로 이집트입니다. 수천 년 동안 탐험가와 여행가들은 이집트의 놀라운 보물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신비로운 것들로 가득 찬 이곳엔 불가사의한 형상의 피라미드가 곳곳에 서 있습니다. (1798년) 나폴레옹이 이집트를 침략하자 세계의 이목이 이집트의 신비에 집중됐습니다. 전투 중임에도 나폴레옹 역시 피라미드에 관심을 가졌죠. 그는 부하들에게 이렇게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경사진 옆면은 광선을 뜻했습니다. 그러니까 피라미드의 경사면은 파라오들이 태양신 라를 만나기 위해 하늘로 오르는 통로였죠. 이집트의 최고령 피라미드는 허술해 보이기도 합니다만 기자 남쪽 50km 부근 사카라에 위치한 이 피라미드는 그러나 여전히 최고의 볼거리입니다. 이 계단식 피라미드는 4,500여 년 전 파라오 조세르 때 건립됐습니다. 조세르 시대에 파라오는 살아있는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들은 내세로 가는 편안한 길을 얻기 위해 으리으리한 무덤을 만들었죠. 조세르의 수석 건축가 이모테프는 왕에게 영생을 가져다 줄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초기 파라오들은 마스타바라고 하는 진흙으로 만든 납작한 무덤에 묻혔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이모테프는 마스타바를 한 층씩 쌓아 올려 하늘로 가는 계단을 만듭니다. 이 걸작은 마침내 60m 높이까지 이르죠. 그는 진흙벽돌 대신 돌을 이용한 튼튼한 무덤을 만들어 왕을 보호했습니다. 또한 건축가들은 피라미드 밑에 미로로 된 통로와 함정이 있는 방들을 만들어 도둑에 대비했습니다. 파라오가 내세에서도 편히 살기를 기원하는 의미로 보물과 세간을 가득 넣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정교하게 만든 미로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피라미드는 즉시 도굴당했으니까요. 피라미드를 지은 이들 중 일부의 짓일 겁니다. 피라미드 안에서 미라는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고 파라오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선 더 안전한 무덤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병사들이여, 저 피라미드 꼭대기에서 4,000년이란 시간이 제 군들을 내려다보고 있다. 나폴레옹에게 있어 대표적인 이집트의 매력은 바로 피라미드였습니다. 150명의 화가, 과학자, 기술자를 데려와 피라미드를 연구하게 했죠. 결국 전쟁엔 패했지만 나폴레옹은 이집트의 신비에 접근하면서 전 세계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로제타 석을 발견한 것도 그의 군대였습니다. 로제타 석은 19세기 최고의 고고학적 발견이었습니다. 그리스어와 상형 문자로 쓰여졌는데 이것으로 고대 이집트의 많은 비밀이 벗겨질 수 있었습니다. 유럽인들에게 이 놀라운 문명을 소개한 이들 역시 나폴레옹의 화가들이었습니다. 다른 이들도 곧 뒤따릅니다. 1838년 영국의 화가 데이비드 로버츠는 아부 신벨에서 알렉산드리아까지 여행하며 람세스 대왕 신전, 카르나크 신전, 그리고 불가사의한 스핑크스 등을 스케치했습니다. 하지만 기자의 피라미드만큼 감동을 준 건 없었습니다. 그림의 낭만적인 분위기 때문에 탐험가와 보물을 찾는 사람들이 피라미드의 힘을 직접 느껴보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수수께끼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를 통틀어 고층 빌딩 외엔 이렇게 높은 건축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인들은 어떻게 5,000년 전의 원시적인 도구만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지었을까요? 고대 역사가들이 나름대로의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건축엔 일가견이 있는 고대 그리스인들도 피라미드에 매혹됐습니다.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돌덩어리들이 지렛대와 기중기로 옮겨졌다고 믿었죠. 그의 설명대로라면 10만 명의 노예들이 10년간 3개월씩 교대로 해서 죽도록 일을 해야 완공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이 놀라운 건축물에 대해 더 많은 이론이 제기됐습니다. 유력한 가설은 피라미드는 노예가 아닌 보수를 받고 일하는 2, 3만 명 정도의 숙련공에 의해 지어졌다는 겁니다. 피라미드는 기원전 2000년경에 파라오의 무덤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나일강이 매년 범람해서 이집트 농부들은 해마다 3, 4개월 정도는 파라오의 노역을 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지었는지는 여전히 미스테리죠. 지금도 7톤짜리 화강암 덩어리를 들어 올리려면 350마력짜리 디젤 엔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자의 피라미드의 돌 중엔 그 2배도 넘는 게 많습니다. 바퀴도 발명되기 전이었던 당시에 이집트인들은 어떻게 그 많은 돌들을 옮겼을까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배로 돌들을 실어서 피라미드 근처로 가져온 다음
경사면을 따라 끌어올렸다고 봅니다. 그럼 숙련된 석공들이 각각의 돌을 기술적으로 끼워 맞춰 피라미드 특유의 모양을 완성했다는 거죠.